네, 안산 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데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충격이 큰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또 돈을 주고 아기를 사고 판 사건의 판결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산 토막 시신 살인 사건, 그 사건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너무나 평범한 외모라는 게 또 충격이고, 이분의 이제 외모를 또 인적사항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우선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가 일단은 발생을 했고요. 과연 이게 누굴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 범인을 어쨌든 검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범인이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그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범인이 너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보니까 경찰이 결국에는 인적사항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보니까 다른 범죄의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산 삶을 살아온 그런 한 남자였고, 그리고 외모가 일단은 공개가 됐을 때 너무 의외다, 충격적이다. 범인과는 좀 거리가 먼 외모다. 물론 뭐 그 범인의 외모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의외다라는 그 여론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직후에 이 사람이 체포되자마자 그렇게 성명까지 다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해야만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계속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외에도 그동안에 얼굴이 공개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를 좀 짚어주실까요? 그 과거에 사실 강호순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강호순 사건이 2009년에 있었는데 이때를 시초로 해서 너무나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리고 중대한 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물론 그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 뭐 경찰에 소환되고 뭐 검찰 단계에 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잘 아실 거예요. 예비 중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다음에 이제 살해했던 그런 김길태, 그다음 뭐 김수철, 그리고 2012년도에 있던 사건이죠. 그 토막살인 사건이었던 그 김수철 그 오원춘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신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얼굴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안산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좀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범죄의 신상과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그 얼굴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문에는 명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경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 부합했을 때 이 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그 경찰 내부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여지가 있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잔혹한 범죄의 범죄자, 용의자들은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건 좀 왜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그 부천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를 하고 토막살인 내가지고 그 자신의 냉장고에 보관을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천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토막살인 범죄이고 누구는 하고 그렇죠. 누구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범죄가 더 잔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부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딸이 또 있기 때문에 딸의 장래와 뭐 미래를 봤을 때 아버지의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너무 예견할 수가 없다.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통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그의 신상은 물론이고요.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이 공개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SNS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네티즌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뭐 어떻게 물론 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금을 가질 수 있는 뭐 분노라든지 그리고 궁금증 이게 모두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그 SNS에서 이 사람을 찾아내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게 국민들이 궁금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또 이제 SNS를 다 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까지 공개가 되면서 뭐 지금 피해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파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SNS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전 여자친구와 뭐 영화를 보기로 했고 뭐 그 전에 애견 카페를 운영을 했고 이런 소소한 정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소한 일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이 범죄 행위,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화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간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에 더 이상의 신상 공개가 확대가 되고 주변에 조성호를 제외한 다른 무관한 사람까지의 신상 공개와 얼굴이 공개될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그리고 모욕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들이대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는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게 뭐 대단히 확정적이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까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걸 정해놓고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 가서 판단한 건 아닌데 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기업들이 뭐 잘못된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하거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이니셜로 뭐 K사, L사 이렇게 나오면 그 이름 좀 공개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렇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 사건들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도 흉악범의 인적사항과 얼굴이 공개되면서 또 이상한 방향의 이상 현상들도 또 나타난다네요. 네, 일명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행적인 범행을 한 범인에 대해서 우상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왠지 이 사람이 영웅 같고 나도 뭔가 따라하고 싶고 이런 그 심리적인 현상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거에도 사례를 짚어보면 뭐 신창원 사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신창원이 그때 이제 체포될 때 뭐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쫄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김길태 같은 경우에는 김길태를 석방하라라는 그리고 우리가 탄원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김길태 팬카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이상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일각에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모방범죄 심리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범죄 행위 처벌돼야 되고 처단되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따라하려는 심리가 생겨서 굉장히 우려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상 현상이고요.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흉악범 신상 공개 갑론을박을 이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한 방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하도 이제 뭐 여론이 공개를 왜 했냐,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제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명확한 이제서야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행 뭐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혹한 범죄에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세부화시켜서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건들을 추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그 공개 여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의 입장이 살짝 이제 보자면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금 경찰청장의 입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로 시기를 정하면 그러면 조금 명백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는 공개하고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세부적인 이런 기준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도 그런 것에 기준이 있으면 그걸 이제 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산 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 걸로 예측됩니까? 사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법문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 조성호 같은 경우에는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체를 심하게 훼손을 하고 그리고 유기했습니다. 유기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체 영득죄, 뭐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그 이후에 부수되는 그 죄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 양형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반성하는 부분이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뭐 심신 상실이나 미약, 뭐 주장할 양형에 있어서 감형 요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형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체를 유기한 범죄자들은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성을 한다든지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주제로 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가는 그 의미와 취지와는 달리 이런 판결을 다루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여성인데요. 네. 아동복지법상 영아 매매 혐의로 결국에는 이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 브로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팔려고 했던 그런 엄마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매매해서 자기가 또다시 되팔고자 했던 브로커는 결국에 이제 징역형이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이들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이 브로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의 여성에게 아이를 매매하려고 했다. 뭐 자기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많은 여성과 이 여성이 접촉했던 것이 드러났고 네. 그럼 그 수많은 아이들을 과연 자기가 키우려고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브로커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그 아이 엄마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자기가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미혼모였어요. 부모님께도 알릴 수 없고 아이 아빠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미혼모에게 접근을 해서 아이를 사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 스스로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거남과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과연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어서 또 이제 아이를 팔고 싶어 했던 그런 여성이고요. 뭐 각각의 사정은 사실 다 있고 뭐 사연이 있겠지만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게 이런 아이를 매매하는 사실 행위여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생명을 그것도 어린 생명을 사고 판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나 인간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런데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년. 저희야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3년이라는 처벌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양형 기준이 원래 이렇습니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사실 아동복지법상에는 이제 금지 행위라고 해가지고 네. 뭐 아이를 매매하는 행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이렇게 다 금지 행위로 딱 규정이 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학대보다는 성적 학대 행위를 더 심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 학대 행위보다는 아이를 매매하는 것을 가장 심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문의 명문 규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문 규정을 보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년 얼마 이상의 벌금 이렇게 벌금형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아동 매매 행위는 벌금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법에서 그 보호하려는 취지, 명료와 매매를 아예 근절하겠다. 벌금으로 어떻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아예 차단을 하고 징역형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법의 취지는 영아매매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건데 뭐 10년 이하로 정해졌지만 사실 뭐 상한선이 10년까지는 선고되지 않았고 3년으로 된 건데요. 뭐 이 여성의 다른 상황들도 아마 참작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3년으로 나왔는데 사실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이를 매매해서 되팔고 물건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파는 건데 3년이라는 형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뭐 저희도 그런데 그건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뭐 했으리라고 뭐 믿는 거고요. 예. 그러네요.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신생아가 매매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잦았습니다. 영아 매매 사건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여성이, 이분도 참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이를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혼모라든지 그런 취약한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매매를 했는데요. 신생아 6명을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값을 정해서 사들였었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여성분의 친척 집에도 보내져 있었고 뭐 다른 곳으로 이제 되팔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가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한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이들을 일선에서 가장 많이 돌보고 아이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가져야 되는 그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에게 접근해서 아무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돈도 받지 않고 내가 잘 키워주겠다.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접근해서 아이를 받아서 그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아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6억 5천만 원에 그 아이를 매매하기로 계약이 성사가 됐었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매매하려고 갔던 그 장소에서 이제 경찰에게 체포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뭐 누구 어떤 직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를 막론하고 영아 매매를 하려는 사실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사건을 다루니까 참 법원 관계자나 변호사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게. 저희야 이렇게 사건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이제 입양의 날이잖아요. 건강한 입양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이를 사려는 사람은 뭐고 팔려는 사람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궁금해요. 제가 물론 아이를 뭐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옹호를 하려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을 법적으로 합법하게 내가 하려면 내가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아이를 입양하고 또 내 아이를 입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부터 내 뭐 심리적인 거 뭐 다 모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통과해야만 그 입양하는 그 중간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나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이제 입양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입양을 보내고 싶다. 내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미혼모라면 사실 그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 이 친부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든 할 수 없든 그 친부와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여서 미혼모다라고 하는 경우 내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느니 내가 그냥 뒤에서 아이를 다른 데 보내고 만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이 미성년자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이유에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신생아 금전 거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생아 금전 거래, 신생아 매매 이런 단어조차도 참 끔찍합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양이 좀 까다롭다라는 지적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사실 또 그 한편으로 와보자면 입양 조건을 완화시킨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은 사실 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집에 아이가 입양을 갔을 때 과연 그 아이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아동복지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뭐 일들이 그 범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거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실질적인 입양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받고 할 때 어떠한 금전거래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은 경우 내 병원비를 그 입양을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건 금전거래로 봐서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 사안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병원비가 없고 산후조리비가 없는 경우 정말 최소한의 금전적인 그 지원은 조금 해주면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만 음성적으로 아이를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정말 예. 부르는 게 값이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상품화시켜서 사고 파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입양특례법 이게 이제 시행되고 나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는데 법률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생활과 법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